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맨큐의 경제학 챕터 29장 통화제도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선 1절로 화폐 의미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폐 의미에 대해서 개념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힉스라는 교수는 화폐의 개념을 정의 내릴 수 있는 사람이면은 진짜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정도로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화폐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 화폐의 개념을 내리기보다는 정의 내리기보다는 화폐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요걸 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폐 기능을 담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화폐로 간주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702페이지 가보시면 화폐라고 나와 있습니다. 화폐, 이 돈이죠, 돈. 자, 거기도 나와 있듯이 돈이란 무엇인가? 참 이상한 질문이다. 억만장자 제프 베조스는 돈이 많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라고 하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걸 다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머니다라고 하면 이 머니는 사실은 우리는 어떤 의미로 현실에서 사용하고 있냐면 웰스라는 재산의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산을 의미로 하고 있어. 근데 경제학자들은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화폐라는 단어를 좀 더 구체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머니는 거기 다음 페이지가 보시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몇 가지 자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물건을 구입하기 위한 어떤 거래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의 지갑에 들어있는 현금 이런 게 화폐가 되는 것이고 이 현금, 화폐를 가지고 식당이나 옷가게 가서 물건을 교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요거는 거래의 일반적으로는 수단의 의미가 조금 더 많이 경제학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제프 베조스의 부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액의 대부분은 아마존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금, 화폐도 재산의 수단으로도 볼 수 있지만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돈으로 화폐로 재산을 보유할 수도 있고요. 또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으로 보유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건물이나 부동산 같은 걸로도 보유할 수가 있죠. 더 나가서 아니면 채권으로도 뭐 보유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러한 자산 중에서 하나의 수단으로서 화폐. 근데 화폐는 다른 자산보다요 거래할 때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보시고 우리가 화폐 기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화폐가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를 한번 체크해 보면은요. 자, 우선 첫 번째 줄에 한번 보시면 교환의 매개수단, 회계의 단위, 가치저장수단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교환을 하는 데 있어서 매개수단으로서 화폐가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회계 단위의 수단으로 역할을 합니다. 회계 단위로서의 수단, 그리고 가치저장의 수단으로서 화폐를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환의 매개수단이다 하면 익스체인지 하는 중개 역할입니다. 자, 첫 번째 줄에 재화나 서비스를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에게 주는 지불수단. 네, 뭐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지불수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예를 볼까요? 여러분들이 옷가게에 가서 셔츠를 사고 돈을 낸다.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서로 교환하는 매개가 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돈을 내면 그 식당에 있는 사장님께서 국밥을 나한테 줄 수 있을 거라는 걸 우리는 의심하지 않죠. 그러한 확신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교환의 매개수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자, 회계 단위다라고 하면요. 회계 단위라는 것은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건의 가격을 정하고 채무를 기록할 때 사용되는 기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셔츠 한 장의 가격이 $50이고 햄버거 하나의 값이 $5다 그러면 이 달러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셔츠 한 장의 가격이 얼마라고요? $5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햄버거 하나, 빅맥 하나는 만약에 $5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 햄버거를 10개 있어야지 햄버거 1개와 셔츠 1개와 햄버거는 10개 있어야지 이게 동일한 가치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해 가시죠?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 받거나 이런 거 할 때도 화폐로 표현을 하게 돼. 더 나가서 이런 걸 더 나가서 대출 받거나 할 때 기준 또 더 나가서 거기 보시면은 어떤 국가의 경제적 가치 우리 GDP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경제적 가치를 측정할 때 바로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가치 저장 수단이 있습니다. 자, value를 store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또 가지고 있어요. 자, 거기 볼까요? 가치를 저장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가치를 당장 소진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키핑 했다가 저장했다가 미래로 구매력을 이전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거의 의미는 구매력을 현재에서 미래로 이전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게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물건을 샀어. 그래서 돈을 받게 되면 그 돈을 당장 안 쓰고요.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자기가 다른 물건 살 때 교환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은 여기 나와 있는 화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다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매력을 미래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화폐와 여타 자산을 포함한 모든 가치의 저장 수단을 우리가 웰스, 재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산이라는 개념 다시 한번 봐볼게요. 화폐, 주식, 채권, 부동산 이런 것처럼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거기 보시면 저장 수단을 우리가 재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화폐의 장점은 뭡니까? 라고 하면은 가치 저장 수단 중에서 거기 밑에 유동성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유동성이 제일 높은 자산이 바로 화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가치 저장 수단 중에서 화폐가 유동성이 제일 높아요.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퀴디티라고 하는 유동성은 뭐냐면 거기 보시면 어떤 자산을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얼마나 쉽게 빠르게 바꿀 수 있는가 그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이라는 것은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얼마나 손쉽게 바꿀 수 있는가 그걸 나타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주식을 갖고 있거나 채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삼성전자 주식 가지고 국밥 먹을 수 있어요? 식당에서 당황할걸? 이게 뭐죠? 이렇게 된단 말이지. 여러분들이 건물을 갖고 있어. 뭐 피카소 그림을 갖고 있어. 그걸 가지고 국밥을 먹을 수 있어요? 있지. 근데 당황한단 말이야. 덩치도 크고 이걸 쪼개가지고 뭔가 납득할 만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화폐로 바꿔주거나 그러지 않으면 식당이나 이런 데서 좀 당황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화폐는 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유동성이 큰 자산이 거기 보시면 화폐가 되고 유동성은 여기 나와 있는 재산마다 다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맨 마지막 줄에 주식이나 채권은 적은 비용으로 쉽게 현금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유동성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제일 높은 자산이 화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주식 채권은 조금 뭐 쉽게 팔아서 현금화 시킬 수 있잖아. 근데 이쪽 부동산으로 갈수록 유동성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수록 유동성이 떨어진다. 유동성이 떨어져.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네요. 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 거기 볼게요.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주택이라든가 렘브란트 그림이라든가 1948년 조디마지오의 베이스볼 카드 뭐 이런 거 있으면 처분하려고 하면은 시간과 뭐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낮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야. 근데 화폐는 사실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화폐의 가치는 또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화폐는 유동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but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물가가 상승하는 거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자, 우리가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상황이 되면 화폐 가치가 떨어져. 예전에 짜장면 한 그릇을 먹을 때 만약에 5,000원 줘야 된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해가지고 짜장면 가격이 10,000원으로 올라가면 이제는 5,000원 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을 먹을 수 없어. 그러니까 10,000원을 줘야 되니까 이제 화폐를 2배 줘야 된다는 거니까 뒤집어 얘기하면은 물가가 올라가면 화폐 가치는 물가가 상승하면 물가가 상승 시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된다? 화폐 가치는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폐의 가치는 하락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한번 볼게요. 화폐 기능 3가지 보세요. 교환의 매개 수단, 회계 단위, 그리고 가치 저장 수단. 이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걸 우리가 화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화폐 종류 뭐 간단히 봅시다. 뭐 이거는 뭐 아마 글쎄 중고등학교 때도 뭐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줄 보시면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물건이 화폐로 통용될 때 그것을 물품 화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건 자체가 바로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죠. 커머디티 자체가 바로 화폐 기능을 합니다. 자체적인 가치, intrinsic value를 가지고 있어서 화폐로 사용되지 않아도 그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그럼 뭐가 있습니까? 거기 첫 번째 보시면 금 이런 거예요. 금. 금 자체는 그걸로도 의미가 있어. 골드는 공업용이라든가 아니면 보석 세공용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운반, 무게 측정 그리고 위조품의 구별이 쉽게 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금이 가장 화폐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폐 할 때 여러 가지 금융 할 때 금자가 들어가는 게 다 그게 바로 그 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금을 화폐의 기본으로 사용하게 되는 제도를 거기 보시면은 골드 스탠다드에서 금본위 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을 기준으로 해서 경제가 운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재미난 예가 있는데 물품 화폐의 또 다른 예가 담배라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수용소에서 그때 뭐 달러, 원화 의미가 있습니까? 물품 화폐가 중요한 거지. 담배가 제일 소중해. 사람들이 무료함을 견딜 때 담배 꼭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들도 담배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이것저것 다른 거와 교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모스크바에서는요. 거기 보니까 담배가 루블라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품 화폐로 이렇게 활용되다가 이제 그 다음 달러 보시면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는 버파라고 합니다. 피아트 머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정부가 권위를 화폐로서의 권위를 부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법령, 피아트, 정부의 명령이고 법화는 정부의 명령에 따라서 통용되는 화폐이다. 정부가 보증을 하는 거와 보증을 정부의 명령에 따라서 야 이거 달러, 이거 원화, 너희들 이거 주면 국밥도 주고 셔츠도 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의 지갑에 있는 지폐, 중앙은행이 발행한 지폐와 장난감 지폐 있잖아. 뭐 부루마블이나 뭐 호비 뭐 이런 지폐 같은 거 있을 때 거기 보시면 애들이 노는 장난감에서 만든 모조 지폐 그걸 갖다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누가 받아들여?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위조품 같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공신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10,000원 해가지고 국밥 그걸 주면 식당에서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여준다고요. 정부가 보증을 할 만큼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음식점에 가서 외식을 하고 중앙은행이 발행한 지폐를 내면 받게 되지만 장난감 지폐를 받게 되면 받지 않게 되는 이유는 정부가 중앙은행권을 적법한 화폐로 명령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달러 지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지폐는 민간과 정부의 모든 채무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법화이다.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법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품 화폐와는 달라요. 그 자체가 의미가 있지는 않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페이지 705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정부의 명령도 중요해. 법령도 중요해. 그렇지만 미래에 대한 예상과
미래에 대한 예상과 또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관습에 의해서도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는가 영향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980년대 말에 구소련 정부가 루블이 공식 화폐가 아니라고 선언하지 않았지만 모스크바 사람들은 뭐야? 루블화의 가치가 떨어졌어. 국가가 모라토리움 빠질 정도로 망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그 화폐 있으면 그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망했어. 그 주식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루블화보다는 담배나 미국 달러가 더 통용되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 한번 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한 암호화폐, 일시적 유행인가 미래의 대세인가. 2009년에 나온 비트코인,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 자, 이거 돈입니까? 글쎄요. 거기 보시면 2009년에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거기 보시면 컴퓨터 프로그램에 딱 해가지고 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프로토콜을 정립한 백서를 저술해서 유통시켰습니다. 정체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알려진 게 없다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어 알고리즘을 풀게 되면서 비트코인을 채굴한다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달러라든가 원화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이 아니면 정부가 위험할 때는 그냥 돈을 막 풀어가지고 인플레를 유발하게 되고 이렇게 국가가 지나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루블화 같이 화폐 가치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찍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제약이 없어요. 근데 이 비트코인은 거기 보시면은 2100만 개로 제한돼 있어. 그러니까 채굴이 쭉 되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 더 이상 채굴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거기 2009년에 됐을 때 현재 상황에서도 물품 화폐도 아니고 비트코인은 법화도 아닙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긴 해요. 근데 아시겠지만 정부와 무관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정부 상태랑 비슷한 무정부주의가 밑에 깔려 있긴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정부와 관련 없어요. 무정부. 그리고 익명성, 그러니까 이제 뭐 범죄 수단에 많이 사용될 수 있다. 뭐 그렇게 우려하기도 하는데 비트코인의 가격이 아시겠지만 엄청 떨어졌다가 옛날에 쌌죠. 2009년도에 제 기억에 제가 강의하고 있을 때 비트코인이 등장해서 뭐 이게 화폐냐 아니냐 했을 때 어떤 제자분이 뭐 벤처하는 제자분이었는데 교수님도 비트코인 같은 거 있으세요? 그때 뭐 얼마 안 했어요. 뭐 20만 원 하나에? 뭐 그랬는데 자기는 그냥 이렇게 시험 삼아 몇 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몇백 개 정도. 몇백 개 있어도 사실 그때는 얼마 되지는 않았죠. 근데 저는 돈이 없어서 아예 그런 것도 해가지고 못 샀는데 그때 사뒀으면은 지금 제가 이러고 있지 않을 수도 있긴 하겠죠. 그래서 아무튼 비트코인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렇게 해버리면은 진짜 화폐로서 거래로서 의미가 없게 되면은 신뢰가 부여되지 않게 되면 완전히 그냥 종이 조각이 되는 거야. 거기 오른쪽에도 보시면 가격이 뭐야? 2010년에는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5센트에서 39센트에서 형성돼서 왔다 갔다 했대. 그 다음 1년 뒤에 1달러를 돌파하고 2013년도에는 1000달러가 되었다가 장난 아니죠? 2014년도에는 500달러로 다시 또 떨어졌어. 그러니까 등락이 되게 심한 거지. 그 다음에 2017년에는 어떻게 돼? 19,000달러? 예. 그 다음에 2019년 초에는 3,500달러로 또 떨어지고 이게 되게 변동폭이 심합니다. 그러는 동안 이더리움이라든가 라이트코인이라든가 리플, 가상화폐 코인 투자하십니까? 아무튼 그런 데 가보시면 다양한 가상화폐에 해당하는 암호화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전부 다 보면 가격이 되게 등락이 되게 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버블과 비슷한 튤립 버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야 이거 거품이다 투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 단락 한번 보시면 장기적으로 이러한 비트코인과 같은 거의 성공은 앞에서 얘기했던 화폐로서의 가치를 할 수 있는가 뭐가 있습니까? 가치 저장, 회계 기준, 교환의 매개 수준, 매개 수단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면은 화폐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근데 많은 경제학자들은 좀 비관적이거나 비판적이기도 합니다. 암호화폐는 달러 가격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기능을 잘 못하잖아. 변동성이 크니까 리스크가 있어요. 가격을 매기는 기준도 좀 애매하게 되는 거죠. 변동성과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을 뭐 이렇게 공식 화폐로서 채택하는 나라도 조금 등장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아직까지는 보편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표준적인 통화지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마지막에 미래의 화폐가 될 수도 있고 단순한 일시적인 유행에 그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 정도만 하시죠. 다음 볼게요. 자, 이렇게 화폐의 종류 이렇게 나와 있고요. 미국 경제에서의 화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돈이 얼마나 유통돼 있는가 그거를 이제 보는 거야. 이 화폐가 거래 매개 수단이기 때문에 화폐가 많이 풀리면 거래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경제가 과열될 수도 있고요. 화폐가 지나치게 부족하게 되면은 거래를 매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이 화폐가 얼마나 유통되고 있는가. 그래서 유통되는 화폐의 양을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합니까? 하면 이걸 통화량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머니 스톡 이렇게 얘기해요. 통화량. 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번역을 머니 스톡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에 스톡이라는 일정 시점의 개념이라는 걸 나타내려고 여기다 스탁 이렇게 붙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일정 시점입니다. 우리가 경제학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유량의 개념과 플로우라고 하죠. 스탁 개념, 그거를 살펴봤습니다. 자, 통화량이 뭔가, 통화량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어디까지 화폐로 포함시킬 것인가 보면 첫 번째는 요거 우리가 여기 보시면 M1, M2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현금 통화, 현금은 당연히 화폐에 포함이 됩니다. 커런시라고 얘기해요. 현금. 그래서 보통 약자로 쓸 때 C라고 많이 쓸 겁니다. 커런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반 국민들의 수중에 있는 지폐와 동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수중에 있는 현금과 그냥 지폐와 동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지폐와 동전. 네, 이걸 우리가 현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첫 번째 줄 볼게요. 다음 페이지 706페이지 가보시면 현금이 경제에서 가장 널리 통용되는 교환의 매개수단. 뭐 그거는 다 의심할 여지가 없고요. 근데 현금만 가지고 물건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개인 수표도 받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여행자 수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개인 수표. 내가 이거 가져오시면 돈 줄게요 해서 이렇게 종이에다가 이렇게 사인해서 써서 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상점에서는 많이 또 그걸 사용하게 되고요. 요금을 예금 계좌에 있는 재산도 사실은 현금과 같습니다. 요게 예금을 했잖아. 근데 디맨드 해서 요구가 있으면 바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요금을 예금. 내가 지갑이 조금 해가지고요. 지갑 안에 이 현금을 다 넣고 다닐 수 없어. 은행이라는 지갑이 되게 크단 말이야. 거기다 잠깐 넣어두는 거야. 그래서 맡아뒀다가 돈 조금씩 쓰다가 아이고 부족하네. 그럼 이제 거기서 꺼내다가 쓰게 되는 것이죠. 자, demand deposit 해서 요금을 예금의 잔액 이런 것도 쉽게 우리가 쓸 수 있으니까 가장 쉬운 현금에 가깝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개인 수표를 발행하거나 개인 여기 잔액을 가지고 수표를 발행하거나 아니면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거야. 우리 뒤에 보겠지만 직불카드랑 신용카드랑은 약간 다릅니다. 직불카드는 은행 계좌에 돈이 있어야지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요금 예금 잔액이 통화량에 포함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음 단락에 두 번째 줄 내려가 보시면 저축 예금 계좌 잔액도 요금 불예금 계좌 잔액을 쉽게 이체할 수가 있어서 원래는 저축성 예금 같은 저축성 예금 저축 예금 이거는 좀 광의에 좀 이렇게 키핑한다는 저장한다는 느낌이 좀 강한데 그 중에서 여기 보시면 저축성 예금인데 여기 수시 입출식 이 말이 붙어 있잖아. 이 왼쪽은 지금 거기 밑에 나와 있는 미국의 통화지표고 이건 우리나라 통화지표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MMMF 이렇게 세 번을 썼네. 보통 MMF라고도 많이 써요. 그래서 뭐냐면 시장 이자율에 연동된 예금 상품의 일종인데 이것도 쉽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좁은 의미의 현금과 비슷하게 우리가 간주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 단락 볼게요. 미국처럼 복잡한 경제에서 화폐와 화폐가 될 수 없는 자산을 쉽게 구분하지는 쉽지 않은데 우리 호주머니에 있는 동전, 여기 나와 있는 동전 이거랑 건물 이거 완전히 다르잖아. 거기 빌딩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전은 되게 앞에서 본 것처럼 유동성이 크다니까 재산 중에서 유동성이 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목록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다니까. 여기 보시면 현금도 있고 뭐 주식도 있을 수 있고 채권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부동산도 건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화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게 현금이잖아. 이게 이제 협의의 화폐다 해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M1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밑에 유동성이 얼마나 이렇게 큰가에 따라서 요거를 M1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좀 광의의 화폐를 뭐 M2 그다음에 유동성 L 뭐 등등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정도 한번 정리를 해 보시면 되겠고 근데 우리는 크게 신경은 안 쓸 거기 때문에 그냥 화폐 하면 주로 M1을 기준으로 얘기할 건데 M2까지도 그냥 화폐라고도 그냥 보고 얘기를 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사례 연구 좀 한번 조금 봐볼게요. 현금은 다 어디 갔을까? 여러분, 미국 경제의 통화량, 그 돈이 얼마나 풀렸는가 그걸 나타내는 건데 현금의 규모거든요. 근데 첫 번째 줄에 보니까 2019년 1월에 현재 미국에서 발행된 현금이 1조 7천억 달러가 된대요. 좀 잘 실감 납니까? 잘 안 나요? 그래서 미국의 16세 이상 성인 인구 2억 5,800만 명으로 나눠보면 미국 성인 1인당 평균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전체 발행된 현금 이거를 이제 애들은 이제 보통 뭐 경제 활동을 하는 건 아니니까 16세 이상 성인 인구로 나눈 거야. 나누게 되면 1인당 얼마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가 이걸 알 수가 있겠죠. 1인당 현금의 보유액 이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계산을 한번 해봅니다. 해보니까 6,500달러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야. 500달러나.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많은 돈을 여러분 지갑에 다 미국 사람들이 다 성인들이 다 주머니에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 그럼 도대체 이 돈은 어디 간 거야? 현금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다 가지고 있지? 자,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1인당 보유해야 되는 현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을 갖고 있으면 분명히 누군가가 이 사람들이 평균 이 정도인데 없단 말이야. 적게 보유합니다. but 현실에서는 보유액이 1인당 6,500달러보다 적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디에 가 있는 거야? 다 주머니에 있지 않으면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첫 번째 미국의 달러 상당액을 외국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인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인 외국이 보유하고 있다. 외국에 보유하고 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가 구소련이 경제가 불안할 때 루블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야 이거 뭐 이게 휴지 조각 되거나 진짜 의미 없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니까 달러화로 이제 보유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화폐 시스템이 안정하지 못한 나라에서는 달러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둘째. 그쵸? 마약 거래상과 마약 그 다음 탈세범 이렇게 탈세범 더 나가서 기타 범죄자들이 현금을 선호해. 그렇잖아. 여러분 영화 보면 마약 거래할 때 어떻게 신용카드로 긁어요? 긁어가지고 이거 마약 거래 이거 합니까? 아니지. 현금을 탁 주고 007 가방에다 이렇게 줘서 마약 보고 이제 미소 짓고 서로 교환하고 또 뒤통수 때리고 뭐 총 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미국인들에게 현금은 재산으로 보유하기에는 별로 좋은 자산이 아닙니다.
분실할 우려도 있고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도난 위험도 있습니다. 또 현금에는 이자가 묻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걸 은행에 넣어놓게 되면 이자 소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현금을 보유하지 않고 소액만 보유하고 있는데 범법자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현금이 매력적이라니까요. 계좌 추적 같은 것도 걸릴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 행위 같은 거 추적될 단서 같은 걸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에게는 현금이 최상의 가치 저장 수단이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죠. 자, 문제 좀 볼게요. 다음 중 법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화, 피아트머니, 정부의 명령에 따라서 통용되는 화폐를 우리가 법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2번 통화 공급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동전이라든가 지폐라든가 이런 것들은 들어가. 직불카드로 인출 가능한 예금 잔고 이것도 우리가 통화 공급에 들어가요. 왜냐면 우리가 직불카드 같은 경우는 내가 은행 통장 계좌에 돈이 얼마 있어서 긁으면 거기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이 직불카드는 내 주머니에 있는 현금으로 내가 지금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은행에 예금으로 돼 있는가 이제 그거야. 둘 다 이게 다 협의의 화폐 통화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신용카드 사용 한도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통화는 아닙니다. 신용카드 자체는요. 우리 앞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밥을 먹으러 갔는데 아이고 지갑을 놓고 왔어. 그럼 친구한테 어떻게 됩니까? 친구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냈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내가 식당에 가서 카드를 긁었어. 그럼 신용카드사가 나 대신 밥값을 대신 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대신 내주는 것이고 그 다음 한 달 후에 내가 다시 신용카드사에 카드 결제 대금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통화 공급 자체는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신용카드 사용 한도가 늘어나는 것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화폐의 기능과 그리고 화폐의 유형이 어떻게 발전되어 있는가 그리고 시중에 돈이 얼마나 풀렸는가를 나타내서 측정하기 위한 게 통화량 해서 M1, M2 그 정도까지 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좀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러한 통화량을 조정하는 정책을 사용하는 곳이 뭐 연방준비제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가볍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